안녕하세요. 정서용입니다. 10강은 기후재원의 구성과 원칙, 파리협정 제9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의 대응, 재정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까? 여러분들, 제가 파리협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2도씨, 1.5도씨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면서 파리협정 제2조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적응위에 재원의 활용, 이것을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가요? 파리협정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방법론을 가져온 것이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떻게 의무 부담을 통한 방법으로부터 돈의 게임의 방법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는 재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좋은 계획을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까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재원은 기후변화 대응, 말씀드린 감축과 적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되어 있죠. 하지만 개도국들은 그런 역량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파리협정은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후재원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기후재원을 그럼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겠고, 파리협정의 정신 자체가 applicable to all, 선진국, 개도국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재원에 관한 실질적인 능력이 누가 있는지, 여력이 누가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주도적인 책임을 갖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Climate Justice, 정의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난한 나라, 책임은 부유한 나라에 있지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가 책임에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나라는 피해자지만 여기서 가난한 중견 개도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LDC라든지 그 다음에 군소 도서 국가들,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경우인데, 이 국가들도 재원을 잘 활용하면 이젠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를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리협정 제9조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선진국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이 선진국의 새로운 어떤 재원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니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협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원이 현재는 중심입니다. 파리 협정 하에서는 아직은 기후변화 체제 자체가 완전히 안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파리 협정이 발효가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뭔가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제에서는 민간 재원이 아주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공재원이 돼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는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런 데 중심이 돼서 아마도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리스크들이 없어지고 하면은 민간 재원이 궁극적으로는 많이 투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민간과 공공 재원이 선진국을 포함해서 흐름을 따져보면은 50% 정도가 공공 재원, 50%가 민간 재원인데, 앞으로 이 파리 협정 체제가 점점 안정이 되면 돼갈수록 어느 부분이 더 커질까요? 민간 재원이 훨씬 커지겠죠. 근데 지금 특히 개도국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도국은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감축도 하고 적응 문제도 해결하고 또 기술 이전 등도 수행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코펜하겐 합의가 있었었는데 거기에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요거를 업데이트하는 NCQG라는 이름으로 새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힘든 협상이었는데요. 그게 잘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후재원의 종류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재원은 ODA, 그다음 다자기구의 기여, 특히 UN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재원기구는 3개가 있습니다. GCF, 우리나라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 녹색기후기금, GEF,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퍼실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구환경기금. 이거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재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신설이 됐죠. 어떤 LDC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소 도서 국가들의 아주 심각한 피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사회 보드의 그 위치는 필리핀 마닐라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새롭게 생긴 그러한 재원 기구가 되겠습니다. 민간 재원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민간 재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게 혼합금융, 블렌디드 파이낸스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공재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공공재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 입장에서는 그 투자가 많이 하고 싶어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공공과 결합된다면 그러한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겠죠. 즉 위험 분산 및 유도 효과가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어떤 금융 문제를 볼 때는 혼합 금융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잠깐 3가지의 공시 기후변화 기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기후기금입니다. 녹색 기금은 말씀드린 대로 UN의 기후기금이고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녹색 기후기금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세계은행 예산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로 크게 돼 있고 앞에서도 그래서 그 코펜하겐 때 그 목표가 있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GCF는 아직도 자라고 있는 어린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큰 금융기구가 될 수 있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GCF는 따라서 선진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기구는 아니고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선진국은 거기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출연하는 게 꼭 선진국만 출연하지 않습니다. 개도국으로서 제일 먼저 GCF에 출연을 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GCF를 우리나라의 송도에 유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개도국으로서 처음으로 출연을 했고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GCF에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은행,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바로 앞에서 블렌디드 파이낸스 컨셉 말씀드렸죠? 혼합금융 그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기금을 배분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GCF는 직접 그 프로젝트를 이행을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일단 재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구이고 어떻게 국제사회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죠. GEF와 손실과 피해 기금입니다. GEF는 세계 또는 지구환경기금이라고 불리는데 UN 환경계획 등 국제기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역시 개발도상국의 환경 프로젝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을 하는데 이 GEF의 포트폴리오는 GCF는 기후변화
그 자체이고 이거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이지만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스 앤 데미지 펀드,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경우에는 2022년 당사국총회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기후재해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 손실과 피해라는 이슈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LDC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군소도서국까지 직접적인 피해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국가를 다루는 이슈입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역시 기술 재원, 재정 지원도 해주고 보건력을 강화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공식적인 기후 금융인 기관은 3개이다. 이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흐름과 보고 체계입니다. 기후 재정의 핵심은 역시 투명성과 신뢰. 파리 협정 자체가 이런 거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투명과 신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명성 있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1차적인 거는 뭐냐면은 모든 국가가 2년마다 2년 주기로 자기들 자국의 NDC 이행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BTR입니다. Biannual Technical Report 해가지고 BT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 등록 시스템, 재정 추적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의 흐름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돈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를 하게 되고 이런 신뢰 그렇게 되면은 기후 재원에 대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절차와 투명성을 잘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체제, 메커니즘 전체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이 제고되면 어떤 사람, 인간들은 물론이고 국가들도 아주 편안하게 이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뢰 없는 기후재원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재원은 궁극적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간재원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금융혁신, 시장 확대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민간재원은 일단은 그 속성상 수익성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고 빈공국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그린와싱이라는 이슈를 계속 제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ESG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리스크 분담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분담은 혼합 금융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재원이 궁극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여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활동은 GCF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이카 등 우리나라 기구들이 GCF의 인증을 받아서 ODA와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태지역, 아시아 중심의 기후협력 강화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쪽까지도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성과 기반의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고 체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기후 재원과 관련된 거기에는 ODA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빨리 시급히 우리들이 키워야 되겠고 그런 보고 체계도 잘 마련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뤄본 기후재원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후재원은 기후정의 실현의 수단입니다. 실현의 수단이 파리 협정에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Means of Implementation, 기술, 재원, 그 다음에 역량 강화. 그중에 재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후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선진국이 기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무가 강제적인 의무라기보다는 take the lead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보다 많은 책임을 지는 거고
개도국의 권리가 앉아서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권리는 아니고 개도국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원에서 변형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GCF와 또 그 위에 다른 기후재원 기구들의 민간과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기후재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